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오늘 평소에 하는 대로만 열심히 잘 쳤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대입 성공을 위한 마지막 단기 전략을 잘 세우고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대학 입시 전략을 알아보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전문가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일현 지성학원 진학지도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곽병권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수능 시험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일현 선생님. 예, 출제 자체가 네. 지난해와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국어가 좀 지나치게 어려웠고 네. 반면에 수학은 좀 지난해와 비슷했고 영어도 너무 쉬웠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해서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탐구 과목은 대체로 지난해에 준하게 비슷하게 변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곽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윤 선생님 말씀대로 평가원에서 지난해 수능의 어떤 난이도에 준해서 출제하려고 했는데 네. 국어 영역에서 좀 낯서는 지문들이 많이 나와서 문이과 학생들 모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보면 자연계는 지난해와 유사한 것 같은데 인문계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지난해보다 좀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움을 느껴서 인문계 학생들이 특별히 이제 국어 수학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서 성적 하락이 자연계보다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가 좀 작년에 좀 지나치게 쉽다는 말이 있었는데 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조금 어렵게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웠고 예, 인문계의 수학이 조금 예. 어렵고요. 예. 자, 선생님, 그 출제 경향을 살펴본다면은 그래도 난이도를 떠나서요. 어떤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 국어 과목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까지 이제 국어가 지문의 비문학 부분에서 보면 네, 인문계 학생들은 주로 이제 자연계 과목, 자연계 지문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네, 반면에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 관련 지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서 네, 주로 이제 변별력을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많이 줬는데 이번 수능은 이 그 비문학에서 이제 변별력을 주려고 키포인트를 맞췄는데 이 문이과 유불리를 좀 감쇄시키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문이과 학생들의 지문을 이제 모두 융합하는 쪽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네, 이제 융합이 이제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단순히 문제집만으로서 이 문제들을 네.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컸다고 봅니다. 문과 학생도 어렵고 이과 예. 학생도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은 문이과가 구분되면 문과 학생은 3학년 때 과학을 전혀 안 하고 네, 이과 학생은 문과 공부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흔히 학생들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 지문에 이번처럼 채무, 채권 관련 네. 법률 지문이 나오면은 네. 자연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네, 또 이 자연과학과 동양철학, 이 자연과학과 인문학 철학을 융합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 자연과학 부분은 또 인문계 학생이 이해가 안 되고 또 학교에서는 정식으로 논리 이런 것을 특별히 어떤 그 과목으로 배우지 않는데 네. 논리를 묻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네.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방금 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문으로 이번 같은 질문을 한다면은 네. 사실은 교실 수업이나 혹은 사교육 힘이 미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데 네. 어떻게 책을 읽고 이해할 것인가 이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이 문제를 통해서 차라리 강조된다면 바람직한데 네. 시험을 친 수험생 자체를 보면 네. 상당히 평가원 예측과도 벗어나기 때문에 참 억울하고 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아.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 자체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좋은 문제라고는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하고 수험 그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번에 나온 국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그런 방향으로 국어 이 공부를 시키는 거, 국어 그 수업을 하는 거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험생들한테는 예, 이제 그거는 그랬는데요. 이상론이고 네, 우리가 6월, 9월 네. 국가 주간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는 네, 이런 유형으로 이런 난이도로 낸다고 했는데 네, 유형도 6월, 9월보다 많이 벗어나고 네, 난이도는 더욱더 예상 밖이니까 네. 수험생들은 6월, 9월에 맞추고 기대를 냈는데 네. 어려우니까 그럼 도대체 국가에서 모의고사를 왜 치느냐 네.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으면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과목별 난이도 또 과목별 문제의 성격을 예.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어차피 이제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네. 또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국어 부문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까 우리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좀 워밍업을 주고자 네. 올 수능에 대한 어떤 그 예고편을 주고자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뜻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6월 모의평가에서 우리 그 1등급 컷이 네. 91점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평소보다 어렵게 나왔는데 네. 9월 모평에서 97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학생이나 우리 교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러면 작년 수능처럼 네. 난이도가 90 한 3, 4점 정도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네. 융합 문제가 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보면은 네. 그 합법과 작문이 이제 학생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데 네. 이번 이 합법과 작문 26번 문제 3점짜리 문항인데 네. 이 소설과 시나리오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네. 출제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어려워했고 또 아까 이제 문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또 과학 지문이 26번부터 32번까지 네. 계속 이어져 나왔는데 이 이과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이 만류 인력 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만류 인력 부책을 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네. 풀기 어려운 왜냐하면 융합 중국의 천문학을 결합한 융합적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네. 뭐 거의 학생들 말로는 손도 못 댈 정도로 네.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여학생들이 아마 좀 더 어려워하는 그 논리력 문제 42번 문항이 출제됐는데 이 문항은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항인데 네. 이게 이번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융합 통합 문제와 논리력 문제가 겹쳐서 나오다 보니까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통 수능 치면 네. 이런 게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네. 서너 개가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혼란감을 느꼈지 않았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특히 네. 국어도 문법 11번 문법도 학생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네. 그 보통 문학 관련 지문이 나오면 여학생들이 유리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학도 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소설과 희곡이 네. 또 결합된 형태로 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예전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그냥 국문학사적인 지식이나 국어도 어느 정도 외우면 되지만 네. 지금은 작품 자체를 문장 자체를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지난해에는 국어가 1등급 컷이 94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럼 이번 수능은 몇 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뭐 조금 다른데 85점에서 한 86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구나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수능을 분석은 하긴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더 예. 드릴게요. 그럼 이번 수능을 이제 잘 친 학생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다 맞은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린 학생도 있을 텐데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이제 했길래 그렇게 잘 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네. 예, 결국은 출제 경향에 좌우되지 않고 네. 어떤 시험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적인 개념과 이 기본을 충실히 하는 데 달려있다. 네. 결국은 공부도 사실은 교과서적인 기본, 네. 이게 기본에 가장 충실하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곽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어든 어느 과목이든 독서력이나 이해력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게 네.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유사 문제 많이 풀면은 네. 기출 문제 많이 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출 문제는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해마다 새로운 문항이 창조되기 때문에 봤던 내가 풀었던 문제가 나와서 점수를 받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네. 내가 알고 있는 기본을 가지고 내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풀겠다 이런 학생들이 네. 결국은 고득점 하게 되는 시험이 수능입니다. 네. 그럼 곽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공부한 학생들이 이번 국어 시험을 잘 치를까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네. 다양한 어떤 분야의 독서를 네. 하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사고력을 키운 학생들이 네. 잘 찾지 않았는가 네. 싶습니다. 네. 단순히 그 학교 와서 문제집을 보면서 문제집 많이 풀고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분명히 큰 타격을 입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국어 수능은 참 우리 저희들에게 특히 이제 저희 교육자나 이렇게 또 밑에 학생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예, 저는 지금 이번 시험이 아니더라도 네. 국어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국어 사전과 옥편을 옆에 두고 네. 모르는 용어는 찾아서 정확하게 용어를 이해해라. 모든 네. 학문은 term definition,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걸 이해해야 하는데 네. 또 우리말 사전의 70%가 한자인데 한자 하나도 모르고 용어가 나오다 어렴풋이 알지 대충 알고는 문장 네.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평소 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학 과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학 어떻게 예, 보십니까? 수학은 네. 자연계 학생이 치는 수학과는 네. 지난해와 비슷하게 1등급 컷도 원점수 100점 만점에 92점 정도로 보고 네. 인문계는 작년에 1등급 컷이 92점이었는데 네. 지금 올해는 88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어려웠겠죠. 네. 그런데 이제 수학도 보면은 문제가 학생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20번, 21번, 29번, 30번. 네. 이 네 문제에 의해서 1, 3등급이 그 결정이 돼요. 아. 쉬운 거는 굉장히 쉽고 네. 그리고 이 네 문제는 조금 난이도를 높은 데서 아주 고난도까지 줘서 결국은 여기에서 운명이 갈리는 네. 그런 출제가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영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사실 영어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네. 영어가 이제 다른 과목과 달리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이렇게 절대평가를 실시하는데 네. 이 영어 과목이 정시에서는 크게 비중을 높게 차지하지 않지만 네. 수시에서 특히 수능 최장의 기준을 맞추는 데는 네.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네. 학생들이 등급을 대부분 잘 봤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수능 난이도를 한 1등급을 한 7, 8% 정도 예상했는데 10%까지 나오면서 대학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수 학생들이 이제 그 1등급을 충족시키면서 의대나 이런 데 수시 최장력을 다 충족시켜 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난이도를 좀 낮춰서 네. 한 7, 8%대로 맞추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뭐 문제상을 특이한 건 없지만 네. 다만 이제 빈칸 넣기, 항상 영어에서는 빈칸 넣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상당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몇 문제 더 나왔고 네. 또 문법성 판단이라든지 옛날처럼 또 주제 찾기 이런 데서 네. 이제 예전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 다른 건 올해 장유 수능과 다른 거는
이제 줄 꺼놓고 이제 이 줄건 부분의 의미를 찾는 문항이 6월 모평, 9월 모평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수능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올해 수능에서 나왔지만 네. 뭐 답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예. 네. 이게 절대평가니까는 90점 이상 맞아야지 1등급 아닙니까? 80점이면 2등급이고요. 작년에 1등급 그 분포가 10% 정도 나왔습니다. 10% 정도 나왔고요. 올해도 10% 정도 나오겠네요. 아닙니다. 그럼. 한 7, 8% 정도 그럼-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어렵게 나왔다. 예. 그래서 그러면 수능 이 최저 학력에 또 어쨌든 예. 영향을 주긴 주겠네요. 뭐 예를 들면 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네. 대구의 모 이제 의대에서 네. 작년에 이제 최장력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4개 영역 합이 5등급인데 네. 이 학교가 이제 작년 영어가 쉽게 출제되기 전까지 수시 최장력 기준을 다 맞춘 애가 없었습니다. 모집 인원에서. 근데 작년에 영어가 쉽게 나오면서 네. 처음으로 최장력 기준을 맞춘 애들이 2명 더, 정원보다 2명 더 초과했다고 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아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네. 또 그 대학교는 수시 아. 최장력 기준을 모집 전을 다 맞추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정시로 이어질 정시가 늘어나는 것이죠. 예, 이런 그런 나라에 영향이 있군요. 네. 근데 저희 반 학생들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 1등급 컷을 이제 보니까 이제 한 30% 정도가 지난해 수능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유 선생님. 예. 네. 어떻습니까? 그 대학마다도 이 영어 점수 반영 비율이 예. 좀 다르죠. 표를 가지고 좀 네, 설명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수시에서는 최장 기준 등급만 필요하지만 네. 정시로 가면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정시로 가면 이 등급을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대는 보면은 한 등급마다 0.5점씩 빼니까 아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도 제가 알고 있는 학생이 영어를 4등급 받았는데도 네.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아, 네.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1.5점밖에 안 됩니다. 네. 수능 2점짜리 하나만 맞춰도 네. 반영이 되니까. 네. 이제 이런 대학도 있고 한 예를 큰 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이화여대는 네. 보면은 네. 1등급은 250점이고 네. 2등급은 240점을 정시에 반영하면 나는 운이 좋아가지고 90점 맞으면은 250점을 받는데 네. 운이 나빠가지고 89점을 맞으면 240점으로 되니까 이 학생의 경우는 네. 왜 절대평가를 하느냐. 네. 상대평가를 하면은 100분이든 표준 점수든 1점밖에 네.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이 절대평가를 하니까 총점 1점 차이에 10점의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지역대들도 보면은 쭉 경북대도 보면은 여기 200점, 197, 192 이런 식으로 극간마다 또 점점 더 뚝뚝 떨어뜨리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차이가 일괄적인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영어는 특히 지금 2학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면 겨울 방학 동안에 네. 적어도 언제라도 3학년 올라가서 난이도에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받아 있을 정도의 네. 그 공부를 해야 되지 이 등급제라고 소홀히 하면 수시 네. 그리고 정시에서 아주 낭패를 볼 가능성이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학 탐구와 사회 탐구 과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곽 선생님, 그 과학 탐구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네. 좀 어렵게 나온 과목이 생명과학하고 네. 지구과학이 지난해보다 좀 어렵게 나와서 네.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아마 100분이나 아마 표준 점수가 자기 원전서보다 좀 잘 나오지 않겠는가 아,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윤 선생님, 예. 그 사회 탐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사회 탐구는 사실 최상위권에게는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생활과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될 정도고 네. 나머지 과목들도 동아시아,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는 한 문제 정도 틀리도 1등급이 되니까 아, 네. 사실 최상위권에게는 거의 네. 변별력이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표를 하나 네. 만들어 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은 그냥 국어, 영어, 수학만 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지만 보면은 국어의 경우 뭐 이렇게 1, 2, 3, 4등급 이 표를 한번 쭉 보시면은 네. 지금 국어는
대체로 보면은 이 85, 6점 정도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지난해 94 점이었고, 94점이 1등급인데 올해는 이제 어렵게 나와서 예, 85, 6점으로 들어가고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도 보면 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등급이 92점인데 네. 수학 나는 보면은 실제로 작년은 92점에서 88점으로 떨어졌다. 네. 그래서 영어는 지금 어렵고. 여기 도표가 필요 없고 그냥 절대평가니까. 예, 영어는 이제 예. 절대평가지만 약간 어렵게 나왔고. 예, 그래서 네. 자연계는 국어, 수학, 탐구가 다 변별력을 가진다. 네. 그러나 인문계는 국어, 수학이 상당히 결정적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과목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수능 시험 끝나고 뭐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날 학원에서 학교에서 대체로 가채점을 하셨죠. 가채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박 선생님? 이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가채점 해보니까 국어 영역이 이제 많이 내려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학은 보니까 자연계 애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잘 친 감도 있습니다. 네, 예, 작년에는 수학 100점 맞은 애들이 잘 없었는데 네. 올해는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 다만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평소 모의고사에 비해서 국어 영역이 어렵고요. 또 네. 수학 나영에서 네, 100점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 수학 나영에서 옆에 학교나 저희들이 쭉 살펴봤을 때 100점 맞은 애들이 잘 없어요. 아마 이 국어하고 수리 나영이 어렵게 나오면서 이 자연계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연계보다도 인문계 인문계가 학생들이요? 인문계가 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니까 대구 시내 290점 이상이 거의 없는 이유가 아마도 네. 국어 영역에서 한 서너 문제 틀리고 그다음에 네. 수학에서 100점이 없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점수가 작년보다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원점수는 그렇지만 그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합니까? 예. 그걸 보면은 또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예년처럼.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네. 평균에서 자신이 점수가 떨어진 어떤 거리를 나타내 주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북대권 중간 정도의 대학들은 표준 점수가 난이도 관계없이 1, 2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 네, 최상위권 학생들은 많은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을 네. 잘 치면 표점이 그만큼 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국어가 어려우니까 자연계, 인문계 모두 다 표점이 그-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표준 점수는 높아진다 이런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의 평균점이 네. 낮을수록 표준 점수 최고점은 좋아진다. 네, 네. 평균점이 낮은데 나는 좋은 원점수 좋은 점수를 받으니 표점이 아주 높아지고 네. 그 거리를 이야기하니까 네. 집단의 평균점이 나는 시험 잘 쳤다 남도 잘 치면은 네, 표점 최고점은 또 낮아지고 네, 이런 특성이 네. 그 재수생들도 가채점을 하셨죠? 예. 네, 대체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시험은 크게 재학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네. 이제 재생들은 특히 영어 같은 거는 어느 부분 동안 그 경험 학습이기 때문에 이 영어 수학의 경우는 재학생 때보다는 많이 풀었으니까 도움이 되는데 네, 국어는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니까 네, 국어에서는 크게 덕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네. 나머지 과목들은 더 보면은 더 본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수능 각 과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입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진짜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정보를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인터뷰를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이 인터뷰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선 제가 치른 시험에서 정확한 성적을 알지 못하니까 조금 애매모호하게 점심을 지원해야 되는 감이 있긴 있고요. 그런데 또 항상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정시 준비도 하고 또 논술 준비도 하면은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수능을 보고 논술 치니까 최저에 좀 집중돼 있는데 논술 시험 자체도 조금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일주일 준비해서 가능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일주일 해서 그게 막
한 방에 아무것도 몰랐다가 한 방에 할 수 있는 건 쉽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 그런 거는 예전부터 궁금했었어요. 먼저 수시에 응시를 하고 나면 이제 정시 점수가 잘 나왔는데도 만약에 이제 수시에 합격해버리고 나면 정시 지원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게. 네, 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제 하나하나 그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대입이 중요한 일정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시험은 쳤으니 네, 12월 5일에 성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 금요일까지 하고 네, 등록 기간은 12월 17일에서 19일 3일 동안 하고 그리고 미등록충은 합격 통보 마감이 네, 12월 26일까지 합격자 발표 21시까지 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에는 6군데 내는 가운데서 내가 먼저 합격했는데 나중에 또 좀 더 가고 싶은 학교가 뒤에 연락이 왔다. 앞에 네. 취소하고 계속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수시는 일단 합격하고 나면 등록에 관계없이 네.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네.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수시가 끝나고 나면은 정시 원서 접수는 가나다군이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12월 29일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네. 하게 돼 있고 네.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9일까지 하고 등록 기간은 또 1월 30일에서 2월 1일. 미충은 합격 통보 마감은 내년 2월 14일. 네. 그리고 등록 마감은 2월 15일. 이런 식으로 2월 25일까지는 내년 입시 전체가 네. 2019학년도가 네. 종료되게 됩니다. 네. 일단 이제 수시를 지금 치르고 있고 이제 정시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 가채점 결과 이것을 바로미터 삼아서 기준 삼아서 뭔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활용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그 가채점 기준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뭐 여러 입시 기관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 네. 대구시에서는 대구 진학지도협의회에서 대구 시내 재학생들 성적을 다 수합을 해서 그 수합된 결과를 가지고 각 일선 학교에 네.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즉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의 상대 위치가 파악되면 자기가 이제 수시에 지원한 대학하고 비교해서 자기 성적이 만약에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높다면 수시 대학별 고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에 붙으면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수시 이제 대학별 고사, 이제 면접 고사나 아니면 논술 고사 같은 대학별 고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학력 기준에 자기 자신의 성적이 충족되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이 성적을 보면서 최저학력 성적의 어떤 충족 여부를 따져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보충을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총론은 곽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제 정시 지금 여러 입시기관에서 등급 컷과 정시 합격 가능점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앞에 나오는 사설 입시기관에서 나오는 지금 예측은 저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진협에서 재학생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네. 만만해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네. 집단이 정확하고 네. 크기 때문에 네. 그 점도 참고하셔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사교육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이 등급컷 같은 것도 최종적으로는 변화가 있거든요. 네. 또 정시 합격도 역시 원점수는 사실 이거는 실제 성적에서는 원점수는 없습니다. 편점수 네. 100분위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아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시 합격 가능점은 네. 거의 러프하게 대충 네. 심하게 말하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정도밖에 네.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때 여러 기관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자꾸 믿는다거나 네. 이런 거는 곤란하다. 네. 정시 합격 가능점 중에서 내가 수시 낸 학교가 아주 점수가 남으면은 몰라도 네. 비슷하게 남을 때는 수시 응시한 대학별 고사에 네. 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최저 등급 충족 요건에서 한두 등급 모자란다고
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역시 등급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네. 필요합니다. 그 학교에서 어떤 배치표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진학지도협의회에서 만든 배치표를 기준으로 삼나요? 아니면은 일선 학원에서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표가 나오는데요.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입시 기관에서는 네. 특히 재수생이 있다면은 재수생 자원만 가져도 정확하지 않아요. 1년을 더 공부한 학생들이고 네, 네. 집단 분포가 네. 정규 분포가 아니기 네. 때문에 학교의 정보도 없고 여러 가지를 또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걸 네. 가지고 분석도 네. 하는데 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네. 실제로는 대구시 전체 학생이라는 학생을 가지고 네. 매년 어떤 그 지난해 데이터의 바탕에서 또 앞서 그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로 이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네. 만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진학지도협의회 자료가 사설학원보다는 훨씬 정확하고 네. 또 지역대학의 경우는 네. 거의 이쪽 기준이 네. 예. 바로 그 기준치라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됩니다. 그리고 그 5일 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수능 성적. 그 성적을 발표하면은 또 다시 만들죠. 예, 저희들 이제 실제 수능이 또 발표되면 이번에는 이제 또 지역의 또 우리 종합학원들도 또 도움을 받아서 네. 재수생 성적까지 성적을 네. 받아서 네. 재학생 성적 학교에서 네. 분석을 하고 또 수시 합격생들을 빼고 네. 또 배치표를 만듭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한 2만 건 이상의 칠 데이터를 가지고 네. 분석을 하고 또 네. 지역에 또 다른 또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부산에도 있고 네. 강주도 있고 그래서 네. 정보를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네. 좀 객관적 데이터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예. 좀 더 많은 그 이제 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좀 더 완성된 그런 배치표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중요한 것은 네. 배치표도 그냥 단순한 우리 배치표로는 되지 않고 네. 대학마다 네. 학과마다 네. 이 영역별 가중치라거나 네. 백분율 쓰느냐 표준 점수를 네. 쓰느냐 변환 표준 점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네. 상담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논술이 이제 시작됐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도 논술고사 또 면접 구술고사도 치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박 선생님. 아, 논술부터 해요. 네, 네. 예.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마다 그 출제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그동안 아마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논술 출제를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을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이제 논술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대학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네. 모의고사 문제를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 모범 답안을 보고 그 모범 답안에 맞추어서 답을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네. 지금 이 짧은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네.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주로 이제 논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잘 치는 애들 보면 이번 수능에서처럼 비문학 파트에서 아주 네. 역량 있는 애들이 논술을 잘 씁니다. 네. 옛날 논술은 그냥 노나시오 이렇게 나왔지만 네. 요즘 논술은 또 정답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래서 네. 연습 없이는 절대로 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고 또 이 글로서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좋은 결과 네. 얻기가 어렵습니다. 네. 해마다 이 논술 시험이 경쟁률이 상당한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체제 학력을 못 맞추고 그리고 또 대부분 학생들은 또 대부분 이제 학생부 교과 관리가 안 되어서 그냥 참여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라면 네. 최근에는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인문 논술이든 자연 논술이든 정답이 있는 논술이기 때문에 네.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그 성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학생이 인터뷰할 때 네.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아닌지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네. 사실 어제부터 시작했고 오늘 있는 학교도 네. 있고 네. 앞으로 며칠 계속되는데 네. 문제는 방금 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최근 몇 년간 기출 문제 혹은 모의고사 문제를 네. 풀어서 네. 풀어보고 첨삭 지도를 받고 안 받고는 대단히 차이가 있고 네. 또 자연계 논술의 경우는 네. 지금 인문이든 자연이든 선행학 학습 금지나 교과 밖에를 출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페널티도 주기 때문에 네. 자연계도 과학이나 수학 교과서 안 범위에서 출제를 한다. 비교적 쉬운 문제다. 그러면 쉽다고 다 쉬운 것이 아니고 논술은 자연계도 풀이 과정이나 과정의 서술 방식이 아주 중점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능은 답만 내면 되지만 논술은 인문이든 자연이든 네. 그 과정에 대한 서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가 남았든 이틀을 남았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네. 그것밖에 없고 네. 또 우리 수험생들은 논술에 아주 나는 자신 있다, 연습이 많이 돼 있다 이런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의 어떤 마인드와 태도, 네. 그 자세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오늘에 이어서 또 다음 주 치는 학생들은 며칠 남았더라도 하여튼 뭐 나름대로 예. 그 기출 문제 같은 것을 보고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학마다 그 학교의 출제 네.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지원하는 그 대학의 기출 문제 위주로 예. 물론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또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예, 홈페이지 가면 네. 다 있고 어떤 학교는 친절하게 네. 몇 문제는 설명을 동영상을 올려놓은 데도 네. 있습니다. 예. 아, 그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런 동영상. 예, 그것도 있고 이제 대학교 네.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역량 평가 결과 네.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논술 문제와 또 이 논술 문제를 어디에서 출제했는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답에 대해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선행학습 역량 평가 결과서를 반드시 봐야 네. 됩니다, 학생들은. 네. 아, 논술은 그렇고요. 또 면접 구술고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면접 구술고사도 각 대학 홈페이지나 또 인터넷 같은데 네. 이 기출 질문 문제들이 학교별로 쭉 모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과에 대한 게 그 각과의 특성, 뭐 지원 동기나 이런 게 특별히 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쭉 모아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시간이 없으면은 가족들 앞에서도 네. 반듯한 자세로 자신 있게 또박또박 한 번씩 연습해보고 가면 된다. 그리고 네. 특히 자기 전공학과에 대해서는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어디서 찾든 좀 기본적인 예비 지식을 가지고 네. 그렇게 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혹시 예를 드실 수 있습니까? 어떤 예.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면접에는 보통 세 가지를 보는데 네. 기본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대부분 대학이 비슷합니다. 네. 왜 학과에 지원하게 되냐, 네. 돌아서 뭘 공부할 거고, 네.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리고 이제 뭐 학창 시절에 뭐 뜻깊게 한 활동이 뭐냐, 또 우리 학과오기에서 어떤 활동했냐, 또 뭐 봉사활동 뭐 했냐 이런 인성 면접, 네. 기본 면접을 묻는다 해서 일반 면접, 기본 면접이라고 네.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이게 네. 어렵습니다. 서울대나 고려대, 연대처럼 상위권 대학에서는 네.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걸 우리가 재수문 기반 면접이라고 합니다. 네.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먼저 한 10분에서 45분 정도 풀고 네. 교수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공계 같은 경우는 주로 푸는 문제지만 서울대처럼 근데 네.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을 이제 출제하는데 요걸 이제 교과서 개념하고 연관시켜서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신청 면접은 교과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없이는 네.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의대에서 네. MRI 면접을 합니다. 이걸 네.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하는데 네. 다중 미니 이제 면접을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네. 기본 소양 그리고 어떤 언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기 네. 위해서 네. 이제 실시하는 면접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당신이 이제 웨이터인데 손님이 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네. 대처할 것인가. 네. 이제 꼭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 그 상황에 맞게끔 학생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테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의대 같은 데는 당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네.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있을 때 네. 학생은 네. 인성이 좋은 인기 있는 선생님인데 부모 수술을 맡기겠느냐. 네. 인성은 안 좋아도 실력 있는 네. 선생님에게 맡기겠느냐. 네. 이래 묻는데 앞에서 뭐를 묻느냐 하면은 의사는 네. 실력 있는 의사가 좋으냐, 인성이 있는 의사가 좋으냐. 둘 다 갖추면 되겠지만 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인성이 훌륭한 이렇게 물으면은 뒤에처럼 이렇게 아, 묻는 경우도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 그거 쉽지 않겠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평상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기본은 교과서적인 기본. 네. 그 다음에는 평소에 신문도 읽고 독서도 하고 과학 잡지도 보고 네. 이래야 답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하느냐 그걸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어차피 앞뒤 뭐 정답도 없을 것 예, 같은데. 틀리더라도 네.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네. 틀리더라도 좀 일리가 있다. 네. 이런 틀리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정시 네. 정시 모집에 대한 그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시에서 떨어진 수험생들이 전부 이제 정시를 칠 거 아닙니까? 그 수시하고 정시하고 그 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시로 계속 변하는데, 예. 선생님. 올해 그 수시 모집이 76.2%였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은 또 올라서 77.3%가 올라갑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딱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시 모집하면 수능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교과 모집, 네.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도 있고 그리고 네. 주로 예체능계 학생 중심으로 한 네.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네. 이 인원을 빼보면은 사실상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은 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수능으로만 가는 예, 예. 근데 학생들이 우리가 7만 명.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졸업하고 재수생이죠. 재수 3수생들을 네. 보면 그 인원이 13만 5천 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7만 명 가량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재수생, 3수생 그리고 우리 보면 또 뭐 정시 전형에 특화되어 있는 주로 뭐 강남 학생들, 교육 특구에 있는 학생들, 자사고 이런 네. 실력 있는 학생들이 다 덤비들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정시 전형, 특히 상위권 대학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하위권 대학은 별로 치열하지 않는데 이유가 내년부터 그 학생 수가 급격히 줍니다. 네. 1년에 한 7만 명씩 줄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하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기피하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하위권 대학은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는데 상위권 대학은 정말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네. 그 재수생, 삼수생들은 대체로 정시가 예, 맞습니까? 대개 보면 이제 수시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정시 모집 위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원서 접수가 네. 12월 29일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정보나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은 네. 가나다 군별로 네. 한 군에 한 두세 개 학교씩 내가 가야 될 학교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네. 그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수시 등록이 마감되고 난 뒤에 네. 해마다 미충원 인원이 있습니다. 네. 미충원으로 넘어가서 처음 정시 인원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변수까지 고려해서 지원하면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했습니다마는 몇 개 학교를 두고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100분위가 유리하냐, 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는 정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점수에다가 유리한 전형 요소 찾기 네. 이게 정시 합격의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일단 수시에 응시하는 학생들도 정시를 대비는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막연히 생각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발표되고 난 뒤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 대부분은 뭐 수시를 전부 뭐 포기하고 나는 정시에 도전한다 이런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가 요즘은 입시가 그 다양한 입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학생 특성에 맞는 어떤 입시 전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수시 맞는 학생도 있고요. 또 학생부 수시 중에 학생부 종합도 전형이 맞는 학생도 있지만 또 반면에
정시에 맞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보면 공부에는 자신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는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저 정시에 적합한 학생들은 또 정시 모집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시 모집 인원만 따지면 7만 명이라고 하셨습니다. 7만 5천 명 정도. 그럼 전체 입학 정원은 몇 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 35만 명 중에서 예. 7만 명은 이제 예. 그 정시로 합격하는 학생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전체 지원자 수는 50만 명이 예. 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수시에 35만 명, 7만 명 빼면 한 27, 8만 명이 수시에 들어가고 예. 그 나머지 한 20 몇만 명은 예. 7만 명 그 입학 정원을 놓고 예. 경쟁을 하는 예. 셈이네요. 굉장히 예. 치열합니다. 예, 예. 그만큼 치열하고 예. 또 뭐 상위권 학생들 상당수가 예. 정시를 노린다고 하셨죠. 예. 예. 재수생도 그렇고 예. 삼수생도 그렇고 자사고 학생도 예.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윤일환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 예. 아주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기에게 유리한 전형 네. 찾기를 계속해 나가다가 네. 마지막에 성적 발표되고 그다음에 수시 등록 상황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수험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왔으면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점수에 맞춰서 이 대학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학과까지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곽 선생님. 예, 좀 안타까운 지망학과. 게 예.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적성과 어떤 희망에 이제 근거해서 진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특히 대구 지역은 보면 직업에 의한 진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정 직업을 설정해 놓고 네. 거기에 맞는 필요한 어떤 그 과목들을 공부하고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이제 직업에 대해서 네. 실정도 많이 느끼고 실정을 또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적성도 안 맞다 보니까 전문성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어릴 때부터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탐색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중학교 때 네. 요즘 중학교 때 뭐 자유학년제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진로 탐색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가면서 외국처럼 우리 한 번 정도는 중학교 때 우리가 전환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에 자기가 이제 전문가로부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네. 또 어떤 또 직업에 있어서는 또 학력이 또 요구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의사나 네. 이런 데 같은. 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학력도 진단해 줄 필요가 있고 적어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고등학교에 왔을 때 학생부 종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실시되는데 이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보면 학생의 진로에 맞게끔 필요한 과목을 듣는데 이 고교 학점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진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지금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예. 이제 대학하고 학과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재밌는 우리 옛날부터 얘기가 있는데 네. 인문계는 대학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연계는 과를 선택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올해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 주요 대학에서 보면 뭐 연대라든지 이런 주요 대학에서 네. 경쟁률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이때까지 떨어진 학과 중에서 비인기 학과들이 있었는데 이 비인기 학과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문가들이나 저희들 생각이 이 비인기 학과들을 많이 지원한 걸 봤을 때 학생들이 최근에는 학과를 보다는 대학을 많이 보는 경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 많은 그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요즘 대학들이 나름대로 자구책 살아남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네. 가능하면 전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네. 복수 전국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줄기차게 학벌 의식, 학벌에 의한 패거리 의식을 청산하지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견고하고 뿌리 깊게 네. 같은 동문끼리 우리가 남이가 어떤 이런 걸로 볼 때는 방금 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학 레벨이 좋은 데 가서
요즘은 복수 전공 뭐 여러 가지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또 어떤 전공을 택하더라도 전공 몇 학점 안 해도 졸업이 다 돼요. 네. 복수 학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이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해질 것이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 당장 고2는 전문대학까지 합치면은 고교 졸업생이 100% 대학에 가도 대학이 정원을 네. 못 채우게 돼 있습니다. 네. 졸업생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래 되니까 더욱더 어떤 그 학벌 위주의 지망이 지금 아이들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가서 전공을 바꾸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이 용이한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이제 생기고, 전 그것도 사실 문제이긴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 좀 바꾸자, 뭐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뭐 그러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근데 또 살다 보면은 전공대로 안 사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명문 대학이 이 분교하고 본교하고 네. 학생들의 그 갈등도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뭐 분교나 본교는 미국 같은 데는 뭐 UC 데이비드부터 뭐 여러 도시가 네. 그걸 가지고 크게 문제를 안 삼는데 네. 우리는 본교 출신이냐 네. 본교 출신이냐 네. 이런 것 따지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쭉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공과 적성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에 간 학생은 중도 복이나 네. 재수, 삼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학 그리고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네. 내가 하고 싶은 학과, 네. 취향, 적성, 소질에 맞고 네. 그리고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학과에 가는 게 좋겠다. 네. 전공 먼저 선택하고. 전공 선택한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아까 곽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속말로 대학 간판 보고 네. 간다 이래 하는데 사실은 취업 시장에서도 보면은 네. 예를 들면은 경제학과 갖는 학생이 네. 예를 들면은 저 커트라인에 나는 인문대 다른 학과를 갔으면 네. 부전공 했으면은 이 학생이 이런 것도 부전공 했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인문대에 아주 커트라인이 낮은 학과에 있는 학생이 부전공으로 전공을 했을 때는 이 학생은 더 할 때 실력이 없었는데 네. 더 가서 그 학과 세탁을 했구나. 우리가 그런 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는 처음 출발을 중요하고 네. 중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이게 이것을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수능이 다 끝났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 재수할래, 또 삼수할래 이런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긴 낫지 싶은데 네. 재학 시절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학생은 네. 재수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우리가 육상에 비유하면은 풀코스를 전력 질주를 해본 학생이 네. 다음 뛰어도 풀코스를 전력 질주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재수를 한다고 다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네. 재수를 해도 올라가는 재수생도 있고 안 올라가는 재수생도 있다. 네. 막연한 기대로 재수나 삼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네. 현재 나온 자기 점수에 맞추어서 대학에 가서 이제는 평생 배워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평생 배워야 되니까 가능한 한 대학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평생 배워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래야만 되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자기 강점이 뭔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의 강점인 학생들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은 고등학교 시절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재수한다고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굳이 다른 학교 한번 가보려고 하면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원해도 좋은 것 같고 뭐 논술이라든지 정시 모집에 이제 그쪽에 이제 생각을 두고 재수한다 싶으면은 뭐 재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고3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또 재수에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 예, 지금 수능을 치고 시험 잘 친 학생이나 못 친 학생이나 전부 다 마음이 어수선한데 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속담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우리 수험생들 수고 많이 했는데요. 자기 점수에 맞는 대학에 가서 좀 못 맞더라도 멀리 보고 긴 호흡의 승부를 하겠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 고교 3년 동안 혹은 재수하는 동안 같이 힘을 썼기 때문에 가족이 좀 단합 대회도 하고 다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시험을 잘 치르는 수험생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시험이 어려워서 대부분은 평소보다 잘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어려운 시험은 모두에게도 어렵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에도 나왔지만은 입시 관련 정보를 끝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길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